네, 안녕하세요. 6.25 전쟁과 정전체제라는 주제로 발표할 이다원입니다. 6.25 전쟁에 관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6.25 전쟁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명을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말 꼴통이었어요.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이야기를 하니까 임진왜란이랑 비슷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참 우리 세대는 앞으로 점점 더 6.25 전쟁에 관하여 잊혀져 가는 것과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습니다.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과 중국이 있었고 한국의 배후에는 미국과 유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온 유엔군은 195만 7,7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개국에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혼자 178만 9천 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으며 미국의 전사자는 약 3만 6,940명이고 또 9만 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천 명 더 사망자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4만 명가량이 유엔군이 사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날 창설이 되었습니다. 유엔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이 6.25 전쟁은 유엔의 정치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유엔이 한 나라의 침략 전쟁에 맞서서 이 정도로 대규모로 군대를 보내준 것은 세계 역사의 유일하고 또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엔이 6.25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에 맞서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침략 전쟁에 맞서서 세계 평화를 보호하자는 것이 유엔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은 목적은 이렇게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기구였습니다. 그 유엔이 창설될 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한 50개국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유엔의 회원국이 거의 200개국 가까이 되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침략 전쟁에 맞서서 군대를 보내주는 것이 유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16개국으로부터 200만에 가까운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0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수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연합군은 무기력하게 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될 뻔했던 이 불쌍한 한반도를 지켜냈습니다. 6.25 전쟁은 정말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최초고 또 유일하냐? 그것은 국제평화를 보호해주겠다는 유엔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승리만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번 땅을 점령했다. 그럼 그 땅은 다시 되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국제연합군의 도움으로 공산군이 차지했던 낙동강까지의 그 영역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은 공산당의 승리의 흐름을 차단한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국가가 한 나라를 도와준 그런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에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 구호품으로 지원해준 국가가 60개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기적의 전쟁 또한 승리의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땅에 소련이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이 정도의 국제적 지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정말 작고 비참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병력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은 절대 잊혀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준 이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롤모델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우리의 희생,
제가 최근에 어제 주원이랑 동생이랑 치킨을 먹으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전쟁 영화는 사실 그렇게 잔인하진 않잖아요. 그냥 총 픽픽 쏘면 피 조금 튀기고 이제 쓰러지고 하는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사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제가 치킨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아니 창자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엄마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치킨을 먹는데 순간 좀 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전쟁의 참혹함이 보여가지고 너무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전쟁이구나. 전쟁은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거구나.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조금 낭만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막 전쟁 영웅들 이야기를 너무 보여주다 보면 전쟁의 그런 무거움과 어떤 어차피 역하죠.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가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지도 모르는 그런 젊은 애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전쟁에 대해서 좀 미화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전쟁이란 이렇게 참 무섭고 참혹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 정말 무섭고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이제 그런 순간 속에서, 이런 순간 속으로 미국은 170만이 넘는 병력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의 크기, 희생의 무거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국제연합의 도움, 6.25 전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소련이 도와준 북한은, 그리고 교회를 탄압한 북한은 지구의 밤에서 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 한국은 지구의 밤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한국은 저녁에 언덕 위에서 한국의 야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엄청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또 그런 나라죠. 이 6.25 전쟁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는 성공한다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나라는 세상에 빛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단순히 동포끼리 이념 때문에 싸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념의 대립을 극복하고 좌파와 우파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런 주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의 공산 전체주의 이념은 이게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옳은 것이고 공산 전체주의는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파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흡수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는 소멸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마음을 합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이 틀리고 잘못되고 또 잔인한 북조선의 이 공산 전체주의 이념을 제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는 한 한국은 미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동족 학살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종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이념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의 시작점을 제대로 이해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신 그러한 순간들의 발자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잘 돌아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며, 또 그 적재적소에 배치된 사람들은 역사 속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6.25 전쟁 가운데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일요일 새벽, 탱크를 앞세우고 이 북한은 전면적인 남침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북한의 대규모 공세에 밀려서 계속 후퇴를 했죠. 근데 이 전쟁 시작 전에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 4월 22일과 6월 20일에는
전방에 있던 유능한 지휘관들을 후방으로 배치하고 6월 23일 자정에는 경비태세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6월 24일에는 농번기를 이유로 외출과 외박 그리고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의 병력 손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남침을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또 병력도 북한에 비해서 한참 부족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한 2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국군은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 3만 5천 명 가량은 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국군은 계속 밀렸습니다.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은 신성모였고, 저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저기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이 이제 최병덕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내려왔고 우리가 계속 지고 있는데도 그 국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5일이면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다. 이거 지금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선 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실제로 이겼던 전투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 앞까지 이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 신성모와 이 최병덕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승만을 대피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미국은 대비를 제대로 했어요. 유엔 안보리는 6월 26일 바로 전쟁 하루 뒤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를 평화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병력 철수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오전 7시, 6월 26일 오전 7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이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유엔을 망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6.25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미국은 한국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기 대만도 바라보고 또 서독과 이란 이쪽에서도 이 소련의 팽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를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엔의 군사 지원을 최종 결정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이제 그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에 들어와 있는 중국은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 대만이었죠. 그래서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중국 국민당 세력은 원래 미국 편이니까 찬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반대를 하면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련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불참했어요. 이유가 뭐냐? 유엔은 이 당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유엔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였던 소련이 유엔에 참석하지 않으면, 또 유엔의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이 유엔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유엔은 미국의 꼭두각시 조직이다 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의도였든 소련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입장에서는 유엔의 안보리 회의에 불참한 것은 적화 통일을 못하게 된 그런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이 회의를 통해서 유일한 또 역사의 첫 유엔의 지원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유엔은 한국에 대한 파병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대만 지역에 해군을 파병해서 혹시 모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무능했던 지휘관들은 뭐 우리가 평양을 5일 만에 진격할 수 있다는 그런 헛소리만 하고 있었지만 이 깨어있던 미국은 매우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침략 전쟁에 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원이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군대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 6월 28일에는 서울에 함락되었습니다. 육군은 밀렸지만 우리 해군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과 26일에 있었던 대한해협 해전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북한군을 막아냈습니다. 당시 이 북한군을 막아낸 우리의 배는 이 백두산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함은 대한해협 해전에서 겨우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하는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상대 600명을 모조리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백두산함의 아주 결정적인 공이 컸어요. 이 배가 우리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얘네가 어디로 들어오고 있었냐면 부산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산으로 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군대는 다 이제 북쪽에 올라가 있던 상태였는데 후방이 공격받으면 아주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백두산함을 통해서 우리 해군이 북한군을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함은 어떻게 사왔냐? 우리나라가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니었잖아요. 이 배를 누가 사왔냐?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원일 제독이었습니다. 이 손원일 제독은 독립운동가이자 또 목사이셨던 손정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이국 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당시 자기 아들 데려갔습니다. 상하이로 갔어요. 상하이에서. 그리고 이번에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은 상하이에서 자랐어요. 상하이에서 자라면서 이 사람이 그 대학에 진학할 때 됐을 때 바다를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딱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그래서 바다에 진출해서 해양의 힘을 얻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중앙대학교 항해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손정도 목사와 이승만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이 왔던 상하이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왔을 때 환영식이 있었는데 여기 이분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께서 이승만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신의 아들뻘이었던 그 손원일 제독을 참 매우 아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으며 또한 동시에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은 전쟁 이후에는 세계 반공연합 그 총 조직 이제 이런 데에 회장까지 하실 정도로 아주 반공주의자셨는데 저는 이들이 만난 것, 상하이에서 만나고 또한 상하이에서 손원일 제독이 바다로 나가야 할 그 꿈을 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정도 목사와 그의 아들을 상하이로 보내셨고 또한 상하이 바닷가를 보며 자란 이 손원일 제독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비전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일조했던 것이죠. 해방 이후 이 손원일 제독은 36살의 나이로 1945년 8월 16일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 해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해군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해군과 관련한 인물이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36살밖에 안 된 인물이 한국 해군 사관학교를 세우고 또한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국하자마자 우리의 배, 그래서 충무공정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작은 배들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110척의 함정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손원일 제독이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이승만과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도 손원일 제독의 비전을 듣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그 백두산함, 우리가 대한해협 해전에서 북한군을 격침시킨 이 백두산함을 이분이 가져왔다 했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함포가 필요하다, 함포가 있는 전투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정 건조 기금 기출위원회를 결성해서 전국적으로 15,0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그 미국 배를 사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45,000달러를 더 얹어줘가지고 손원일 너 미국 가서 배 사와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1949년 10월 1일 날 이 손원일 제독은 전쟁이 시작되기 한 약 1년 전에 이 백두산함을 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경지명이 있었고 미리 준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후방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하늘 제독은 한마디 덧붙이자면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애썼던 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다에서는 뭐 한 번 이겼지만 이 육지에서는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7월 중순쯤이었는데 들어왔어도 한국군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군은 이게 총 한 번 쏴보고 이제 전투에 투입되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정신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 태어나서 들어볼 수도 없는 엄청 큰 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고 하면서 다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총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 다 막 엎드려 가지고 엄마 찾고 있고 이제 그렇게 참 우리 한국군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못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한국군과 같이 싸우려고 해도 싸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후퇴를 합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국군 10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은 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제 탱크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후퇴를 하다 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의 부인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고 우리 군인들이 총도 없는 채로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1950년 7월 20일경에 이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의 아내였던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설사병에 걸려서 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밤에 하도 그 설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귓전에 그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승만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이 매일 밤 고열에 귀가 먹먹한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기도가 매일 밤 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귓전에 울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포탄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있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기도는 거의 절규였다. 이승만이 미군한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후퇴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라. 근데 워커 장군은 아니 한국군이 이렇게 못 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싸우냐. 지금 후퇴를 해가지고 더 미군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자존심이 센 분이에요. 한국군 무시하는 발언하니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워커 준장을 뭐 이제 워커 보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미군은 한국군과 이 북한군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한국 경찰대원을 30명을 이 총으로 쏜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있는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후퇴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승만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이승만은 자기 아내를 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당신 도쿄에 건너가라. 나는 여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공산당 하나라도 더 죽이고 난 여기서 자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알겠습니다. 당신 여기서 싸우시고 나는 도쿄로 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아니야. 저도 당신과 같이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하고 서로 이제 껴안고 또 그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만 기도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산에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나라를 구해달라는 기도회죠. 부산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 또 뭐 중앙교회, 항석교회 이런 이제 요거는 경남도청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경남도청 건물 또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 크리스천들은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사참배한 죄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를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마룻바닥에 다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과 또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이승만의 친구 메가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이 5성 장군 중에 한 명인 이 메가더. 당시 이 미국 역사상 5성 장군은 9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9명 중에 한 명,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승만과 메가더는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이 당시 한국 친후회, The Friends of Korea라는 단체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메가더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다라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적어놨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 이승만과 메가더 그리고 대한민국 정보 수립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여사의 기록에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신문에서 봤던 거를 알고 지냈다라고 착각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이승만과 메가더는 과거부터 알고 지냈다. 이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아무튼 둘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고 또한 동시에 아시아 우선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 군인들은 아시아를 우선시해야 되느냐 유럽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로 좀 의견이 갈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메가더는 아시아가 우선시돼야 된다. 우리가 태평양을 잘 차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은 크리스천이었죠. 이 통하는 것이 많았던 이 두 천재는 아주 친하게 지냈고 만나기만 하면 팔짱을 끼고 서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뭐 껴안기도 하고 참 그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이 메가더는 상륙작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메가더는 태평양 전쟁에서 총 87회 상륙작전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이 상륙작전의 달인 메가더는 인천에 상륙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인천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 뭐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또한 인천에 상륙하게 되면 갯벌이 너무 많아서 뭐 상륙하기가 어렵고 뭐 상대가 공격하면 우리가 그걸 대응하기가 어렵고 뭐 10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워싱턴은 그러니까 트루먼 행정부는 절대 인천은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인천을 고집하겠다면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반박에 들어올 때마다 그러나 나는 간다. 나는 인천으로 간다.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인천을 수복을 해야 서울을 수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해야 이 나라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게 싫다면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하시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득을 하니까 이 미국은 메가더의 작전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의 배후에는 나라를 위기에 처한 지도자 이승만과 또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동시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8개국 연합군의 모든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261척이 성공적으로 상륙하였고 당시 7만 명이 상륙을 했다고 하는데 7만 명은 북한군 육군의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망했다면 7만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박을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서울과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을 수복한 메가더는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에서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메가더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메가더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메가더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패배하고 허둥지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전, 천안, 서울, 광주 등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진에서 북한군을 몰아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한국 기독교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위기에 닥치자 퇴각하면서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본래 당시 사실 한국 기독교는 원래 전통적으로 북한 지역에 더 셌어요. 그러니까 평양이라던가 원산 이제 이쪽 지역에 그
아주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그 해방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평양에 많이 있었죠. 북한에. 그런데 이들을 북한군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어요. 북한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도망가면서 공산당에 가장 협조적이지 않았던 그런 기독교인들을 확인된 것만 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이 학살을 하는데 이 권희범 목사님도 그때 이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권희범 목사님은 이 죽음의 순간에서 이게 자기를 고문하고 또 자기에 대해 자기한테 뭐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희범 목사의 허벅지를 칼로 베었습니다. 근데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믿으시오 계속 꿋꿋이 이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 턱을 개머리판으로 이제 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권희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암교회에서 24성도, 임자도 교회에서 44명의 성도, 병촌교회에서 66명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이 영암교회에서는 학살의 순간에 죽기 직전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최후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우물에다가 다 밀어넣기도 하고 또 교회에다 가둬놓고 다 자물쇠로 잠근 다음에 불을 질러서 다 이제 불 태우기도 하고 정말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잔혹한 학살은 어떤 결과를 주게 되었냐? 기독교인들에게 공산당은 악, 공산당은 사탄마귀 이제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의 잔혹한 학살은 나중에 중공군이 참전했을 때 이제 후퇴를 하잖아요. 그때 모든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북한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엑소더스 그것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학살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들과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살이 있었던 것이 북한에 있는 모든 이 크리스천들을 구출해낸 이제 그런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그 우리 국제연합군은 장진호 전투와 청천간병에서 압도적인 수의 중국군한테 밀리면서 유엔군과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긴 후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엔군이 이렇게 후퇴를 해본 적이 없대요. 아무튼 저기부터 서울 아래까지 이제 후퇴를 했으니까 엄청난 길이를 후퇴를 한 것이죠. 근데 이 후퇴를 할 때 우리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북한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공산당의 학살을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이들은 공산당의 탄압과 학살에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학살의 사건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들은 남한으로 오게 되었고 이 한국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기독교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반공주의적 성향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믿는 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승만이 쓴 한국교회 핍박을 보면 고난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살이 왜 축복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1913년에 이 책을 쓰면서 당시에는 이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때 뭐 데라우치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이 일본 총독부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제 탄압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세계의 일본 공산당의 일본 그 사람들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마침내 한국교회를 더욱 공고케 할 따름이니 이는 야소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까닭이다. 그리고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믿는 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요 의로운 자의 핍박은 기독교 문명의 기초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곤란은 장래의 행복을 위함이니
어린 양이 이리의 무리에게 나아간 것 같이 순종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세워서 이 다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리로다. 공산당의 기독교인 학살은 아직 미처 북한을 나오지 못한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제연합권의 후퇴와 함께 한국으로 엑소더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죽이지 않았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북한에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당의 탄압에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산당의 학살은 기독교인들에게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사탄마귀, 이제 이런 인식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부르짖는 신앙, 그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6.25 전쟁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때문에 기독교 문명을 이룰 수 있었으며, 또한 아까 본 것처럼 세상에 빛을 내고 있고, 또한 북한의 모든 악한 권세,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소련과 또 히틀러라는 적이 사라진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북한 정권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 역사를 잊지 않는 한 살아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기도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거의 지배적인 문화죠. 그리고 이 새벽기도 문화는 다른 나라에는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일 새벽이면 새벽마다 부르짖고, 수요일에는 수요 사경례를 부르짖고,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를 부르짖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부르짖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이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모래알이 아니라 다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 근데 왜 웃는 거지? 아무튼 다들 아무튼 저 아저씨가 너무 웃기고. 아무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대단한 부흥이 있었죠. 왜 이렇게 부르짖냐?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 민족 잘 살게 해달라고 다들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전 주일 저녁 예배에서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기도의 어떤 결과물이구나. 근데 만약에 저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우리 한국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걱정이 되면서 참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 소망이 있구나. 근데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있었던 그런 고난의 역사, 그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국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도록 한국 기독교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하나님을 찾을 때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을 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부흥과 또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자, 갑자기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다시 역사 특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군은 왜 이렇게 못 싸우냐고 했던 그 워커 준장, 워커 보이라고 불렸던 이 워커 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1950년 12월에 참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의 후임으로 메가더가 지목한 이 제8군 사령관의 리지웨이 중장이 등장합니다. 이 매튜 리지웨이 중장은 중공군에게 엄청 밀리던 상황 속에 부임이 됐던 거예요. 당시 1.45 때 1월 4일날 서울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 우리가 가장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압록강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통일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울을 뺏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다들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군도 사기가 떨어졌고 동시에 이제 미군도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수십만 이 인해 전술로 중공군에 밀려오는데 쏴도 애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미군들이 특히 어떤 우울증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향수병도 돌고 그래서 그 미군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즈웨이 중장은 이 떨어진 사기를 다시 올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빼앗겼지만 이 리즈웨이의 어떤 전략 그리고 이 사람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3월 15일 날 서울을 다시 한번 수복하게 됩니다. 그가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중공군이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사람은 많지만 얘네가 계속 싸우다 보면 얘네도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상황을 잘 노려가지고 리즈웨이는 다시 한번 서울을 되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되찾고 38선까지 영토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합군은 다음 목표에 관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8선까지 되찾았는데 또 올라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유엔군 사령부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메가더는 만주의 핵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가 더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트루먼 행정부는 저번에 트루먼 대통령인데 이거는 안 된다. 하지 말라. 중국 공격하지 말고 우린 제한전으로 상대가 공격하는 것에만 받아치고 우리가 막 먼저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메가더는 상남자예요. 메가더가 이 상남자여서 만주의 핵을 떨어뜨리겠다고 그 보고서를 그러니까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행정부가 이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또 하니까 열을 받아서 이제 메가더를 유엔군 사령관 자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그게 1951년 4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리즈웨이, 아까 말했던 매튜 리즈웨이가 그 메가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총사령관의 리즈웨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리즈웨이가 맡고 있던 제8군 사령관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임스 벤 플리트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벤 플리트.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고 아주 한국을 사랑했던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벤 플리트 장군의 손녀 에버리 맥커넬 레이더는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벤 플리트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1892년 3월 19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나서 플로리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5년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죠. 이때 당시 1915년에 졸업했던 인물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있었냐? 유엔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유엔군 총사령관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바로 아래에 있던 모든 미군을 관리했던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군 역사상 5성 장군 9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2명 아이젠하워와 브래들리 이 두 사람이 그 5성 장군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1915년에 졸업했던 이 15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배출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벤 플리트 장군은 아이젠하워나 브래들리만큼의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훈장을 타고 대단한 전투력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었으며 또한 대단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잘 맞겠어요? 이승만이랑 잘 맞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좌우명은 필승의 신념, The Will to Win 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과 이제 코드가 잘 맞는 인물이었는데 이승만과 이 벤 플리트 장군은 이 전방을 자주 시찰하러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손을 잡고 이승만 대통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76세, 77세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벤 플리트 장군이 이승만한테 반합니다. 야, 이런 지도자가 있구나 한국에. 이렇게 늙은 몸을 가지고 최전선에 가서 국군들을 위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승만의 애국심을 본 벤 플리트 장군은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 애국자. 그리고 이 다음 말은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이자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용맹한 제임스 벤프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메가더 해임 직후에 이 제8군 미군 사령관이 되었는데, 당시 3월 15일 날 서울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당시 서울을 뺏기니까 이 중국군이 다시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수의 병력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유엔군은 한 40만 정도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포함해서 40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공군은, 그러니까 조중인민군이죠. 중국 인민군은 7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만 중에서 34만을 서울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죠. 물론 그 연합군도 4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다 서울에만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4만의 병력을 투입한 춘계 대공세, 이 봄에 시작된 이 춘계 대공세를 벤프리트 장군이 막아냅니다. 당시 34만의 진군에 오니까 이 미국 장군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울을 버리자, 좀 다음을 노리자, 일단 한번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참모는 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해서 한국을 일본에 반환해야 하며 이 사태는 오직 일본인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이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눈앞에서 들었다면 아마 총으로 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과거에 무초 대사,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그 주한 미국 대사 무초가 제주도로 좀 망명정부로 옮기기는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총을 꺼내가지고, 내가 총을 꺼내니까 무초 대사가 겁을 먹겠죠. 물론 그 사람이 견뎠는지는 모르겠는데 총을 꺼내가지고 나는 공산당 다 죽이고 난 여기서 자결할 것이다. 만약에 공산당한테 우리가 먹힐 바에는 망명정부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에 한국을 반환한다? 당시 일본군이 6.25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면 나는 총뿌리를 일본군한테 돌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만큼 일본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승만 앞에서 무슨 한국을 일본에 반환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죽었을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벤프리트 장군은 이승만의 사상에 아주 깊게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나는 항복하고 이 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 왔다. 제군들 중 누구라도 나와 함께 일하기 싫다면 내가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4만의 중공군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군이 훈련이 돼야 됐어요. 한국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쟁 일어나면 다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걔네들도 이제 그때 당시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벤프리트 장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한국군은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은 9주간 교대로 사단별로 훈련을 시킵니다. 전쟁 중에 전투 훈련을 시켰어요. 후방에 데려가가지고 실전 전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진짜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을 때 그때 전선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한국군의 실력이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유엔군은 잘 싸우니까 한국군만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있는 데만 찾아가가지고 거기를 치면 거긴 뚫려요. 그러면 이제 전체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전쟁에서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벤프리트 장군이 잘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한국군만 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벤프리트 장군은 조중인민군의 춘계 대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국군을 24단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워싱턴에 주장을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14단이었는데 이걸 24단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했는데 벤프리트 장군이 아니다, 증강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국군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예요. 물론 육군사관학교는 그 전에도 전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형편없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프리트 장군은 책을 미국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웨스트포인트를 모델로 삼은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이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에 가보면 그 벤프리트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오기 전 1948년쯤에 그리스에서 이 공산당 게릴라들을 전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에 공산당 게릴라 세력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진압하는 데에 벤플리트 장군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당시 한반도에도 이 게릴라 세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그 인천산업작전 이후에 북한군이 쭉 밀리기 시작하면서 북한군은 일부 그 공산군을 산속에다 내버려 두고 왔습니다. 니네 여기서 미군 계속 괴롭혀라. 그래서 얘네가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숨고 낮에 올라가서 숨고 밤에 내려와서 공격하고 이제 그렇게 한반도에서 그 후방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플리트 장군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백전투사령부 백전사를 창설을 해서 빨치산을 모조리 소탕을 했습니다. 이렇게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을 위해서 아주 애썼던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벤플리트 장군에게는 외아들 지미 벤플리트가 있었어요. 이 지미 벤플리트는 공군 대위였습니다. 근데 이 지미는 그 아빠 따라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그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한번 그리스에서 군복무를 하면 굳이 한국에는 안 와도 됐었대요. 근데 지미는 아빠 따라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요. 군인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는 거죠.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이 남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미 벤플리트 키가 195가 넘었다 그래요. 아주 잘생겼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들 지미 벤플리트 대위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그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생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3월 19일이었어요. 1952년 3월 19일.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입니다. 참 보기 좋은 장면이죠. 근데 이 생일날에 둘은 기러기 사냥을 또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기러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3월 19일 그날로부터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소식이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에게 들려옵니다. 들려왔어요. 1952년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벤플리트 장군은 지미 벤플리트가 야간 임무 수행 중에 귀환하지 않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지미와 그의 비행기에 탔던 존 맥칼리스터 그리고 랄프 펠프스는 북한 순천 지역에 대한 정찰 폭격 임무를 수행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군은 바로 수색 작전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정말 비통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남아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미가 정의로운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리라는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지미 벤플리트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부활절에 벤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에서 실종된 모든 미군의 어머니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위로 전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벗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말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와 또한 그 미군 부모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이라는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치며 싸우는 것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한국 사랑은 한국을 지켰고 또한 한국을 중공군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지켰습니다. 군인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6.25 전쟁은 6.25 전쟁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위대한 공을 세운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장군들이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강해진 장군들이 한국에 참전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그래서 전쟁을 통해 검증되고 단련된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장들이
한국에 와서 친구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승만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고 또한 한국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곁에는 벤플리트 장군이 있었고 맥아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대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의 곁에 그의 편이 되어줄 벤플리트 장군과 맥아더 이 사람을 보냈고 또한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미친 장군 있죠? 우리나라를 일본에 뭐 맡겨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맥아더 자리에 있었거나 벤플리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 안 싸우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던 것 그리고 그 맥아더와 벤플리트 장군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셨고 또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은 중공군의 충계 대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또 적군 70만 명 중에서 11만 명을 죽여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공군이 우리 군 70만 중에서 11만 명이 죽었으니까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공군도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우리도 이제 좀 휴전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하도 오래 싸우다 보니까 전쟁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먼저 소련한테 우리가 정전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당시 히틀러의 생각은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도 소련의 잠재적 경쟁자고 또 미국은 잠재적은 아니고 좀 대놓고 경쟁자죠.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하면서 양국의 힘을 빼려는 의도를 스탈린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은 둘이 계속 전쟁하는 게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전을 반대를 했는데 중국이 하도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 스탈린은 알았다. 그 정전 협상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1951년 6월 23일 소련 대사 말리크 UN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는 정전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 정전 협상은 군사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협상하지 않고 군인들이 협상을 했어요. 정전 협상은 전쟁 시작 후 380일이 되던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솔직히 1년 넘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6개월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휴전 협상만 2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체감이 되죠. 그리고 그만큼 이 정전 협상은 지금의 한반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전 협상의 핵심 5가지의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담 의제의 채택. 그리고 두 번째, 군사 분계선을 획정하는 것. 세 번째, 정화 및 정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이건 뭐냐면 그것을 실현할 기관을 만들고 또 어떤 기능을 그 기관에게 줄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로에 관한 조치.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그리고 쌍방의 관계 정보들에 대한 건의. 제가 아까 그 정전 협상은 본질적으로 군사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쌍방의 관계 정보들에 대한 건의는 뭐냐면 이 정전 협상 이후에 군사 협상을 한번 하자는 그 정치 협상을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중국은 대만에 미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을 대만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 정부를 세워가고 싶어 했고, 근데 이런 건 사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또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것은 군사협상이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이죠. 정전협상에서는 전쟁 이후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재획정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간의 재획정을 논의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걸 논의했습니다. 당시 국제연합군은 해상과 공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지도상으로는 해군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있던 섬들 다 그 유엔군 거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뭐 우리 미군의 그 전투기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전투기도 우리가 훨씬 더 좋아서 공중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보면 38선보다 더 많은 영토, 그러니까 38선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연합군은 교전선에 따른 분할의 원리, 교전선으로 이때가 싸우던 선입니다. 싸우던 전선, 이 전선에 따라서 분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중인민군 측은 전전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38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됐냐? 이 영토에서는 교전선에 따른 분할의 원리가 채택이 되었는데 이 바다에서는 이 38선 그 이북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섬들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둘을 절충시킨 거예요. 육지에서는 교전선의 원리, 그리고 해상에서는 전전 상태 회복의 원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해 5도, 이쪽에 있는 서해 5도를 빼고 나머지 섬들을 다 이제 돌려준 것이죠. 그리고 정전을 어떻게 실현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이 한국이 정전 조치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소련 측에서 추천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들어왔고 국제연합군이 추천한 스웨덴과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그 정전 협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과 중국 대표, 그리고 이 한국과 UN 대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91년 한국군 대표가 국제연합군 측 수석 대표를 맡으니까 그때부터 군사정전위원회를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도 한국은 지금도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북한은 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그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를 다 해체시키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아무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걸 라틴어로 그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하는데 이 원리부터 지키고 나서야 우리가 정전부터 잘 지켜야 그 다음에 종전이 있는 거고, 종전을 이루어야 우리가 평화 체제가 있는 것인데 약속도 안 지키고 종전 평화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을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 논의는 정전협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문제였습니다. 아까 그 기존 의제를 가지고 뭐 4달 만에 합의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의제는 1년 8개월 동안 갈등을 지속했습니다. 당시 조중인민군 측이 데리고 있던 포로의 수는 11,559명이었어요. 그런데 국제연합군 측이 데리고 있던 이 조중인민군 포로는 132,473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는 이 조중인민군이 양심이 없는 놈들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는 포로들 잡아놓고 포로들한테 다시 인민군복을 입혀서 가장 최전선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군으로 싸우다가 북한군한테 포로 잡혔는데 다시 북한군 최전선에 가가지고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중인민군 측은 당시에 어떤 원리를 주장을 했냐면 제네바 협약 제118조에 의거한 전원 송환 원칙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32,473명 다 돌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11,559명 다 돌려주겠다. 근데 이게 인원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이 정전협정을 제네바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파렴치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국제연합군 측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송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시 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중인민군 측은 당시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을 때 그 38선 이남에 있는 약 46만 명의 38선 이남 출신자들을 전투원으로 혹은 이 노동자들로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포로의 수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던 상황에서 이 전원 송환 원칙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조중인민군 측이 전원 송환 원칙을 주장하고
또 국제연합군 측이 자유송환 원칙을 주장하였던 또 다른 이유는 이 당시 이북 출신 포로들 중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했던 이 반공 포로들이 약 3만 4천 명가량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반공 포로들은 이 침공 포로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로들끼리 작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침공 포로들이 반공 포로들한테 니네는 인민의 배신자다, 혁명의 반동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연합군 측에서는 포로를 관리하는 국제연합군은 얘네를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분리해가지고 침공포로는 침공포로 수용소에, 반공포로는 반공포로 수용소에 놨습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도 저기 계셨대요. 포로들끼리의 작은 전쟁 그 순간에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인민군 출신이셨거든요. 자기는 반공포로였던 것이죠.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포로들끼리의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드 준장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2년 5월 7일 날 이 포로 수용소장, 포로들을 관리하는 이 도드 준장이 포로들한테 납치당해요. 침공 포로들한테.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된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침공 포로가 한 6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됐는데, 이 침공 포로들이 침공 포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국제연합군을 방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공 포로들과 반공 포로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한 포로들을 전원 송환한다, 자유 송환한다, 이것이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전협상이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국제연합은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협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정전협상은 1952년 10월 8일 이후로 무기한 휴회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52년 말 20년 넘게 정권을 차지했던 이 민주당,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물러가고 공화당에서 새로운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는 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히틀러를 끝냈는데 6.25 전쟁 못 끝내겠냐 라고 하면서 내가 한국전쟁 끝내겠다라고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정전협상의 체결을 촉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스탈린은 정전협상이 체결되는 것, 정전협상이 끝나는 것, 전쟁이 끝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힘을 동시에 빼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 스탈린이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인민군 측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싸우겠다, 너무 오랫동안 싸웠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소련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그 소련도 받아들여요, 그 의견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전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3년 4월 16일 날 정전협상이 재개되고 이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탈반이 나왔냐? 자유송환 원칙을 인정하되 송환 불원 포로들을 60일간 중립국 감독위원회 관리 아래에 두고 각국 대표단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제 합의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이걸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일단 그냥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팔팔 뛰었어요. 절대 안 된다. 설득 과정에서 협박이 있을 수 있고 외압이 있을 수 있고 니네 가족 죽이겠다고 협박할 건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걔네를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짓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정전협상이 다 끝나갈 무렵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조치를 미국은 전혀 취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상이 체결되면 그냥 이 미국은 한국에서 떠날 거천이 눈에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정전협상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 얘기를 했지만 이때부터 좀 더 격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1952년 3월 21일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주면 우리가 정전협상을 지지하겠다,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더 격렬하게 정전협정의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미국이 그냥 한국을 떠난다면, 보호해줄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떠난다면 북한군은 얼마 뒤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일 없는 휴전은 사형의 선고다, 죽음의 선고다 라고 주장하면서 결사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미상호방위적으로 욕을 하는데 미국은 모호한 답변만을 보였어요. 미국은 1년이 넘게, 이승만은 1년 넘게 주장하고 있는데 1년 넘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애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제인 포로 교환 의제만 남은 상황에서, 또 곧 정전 협상이 끝나고 정전 협정이 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급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백선엽 장군이 미국에 갔어요. 1953년 5월 중순에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은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당시 워싱턴의 해군 본부에서 전략기획국장을 맡고 있던 알레이 버크 제독, 이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버크 제독은 사실 과거 그 6.25 전쟁에서 백선엽 장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던 사이였어요. 둘은 좀 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크 제독은 백선엽 장군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버크 제독은 한국을 상당히 사랑하던 인물이었어요. 아주 고마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현대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군이 줄 수 있는 훈장과 표창을 모두 받은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은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장군 알레이 버크는 한국 사관학교를 1951년과 57년, 68년과 71년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현대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렇게 한국 해군사관학교에 4번이나 방문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진심이었던 것이고 한국 해군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63년과 67년에 미국이 쓰던 DD-91, 92, 93 이 배를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도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한국으로 이 배를 주는 것을 반대하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상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크 제독은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한국한테 이 배 줘야 된다. 공짜로 줘라. 공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한테 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한국에 오면서 각각 충무함, 서울함, 부산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은 그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고마운 알레이 버크 제독이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반드시 정전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전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을 보호해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사전 미팅은 계획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선엽 장군은 버크의 설득을 듣고 아이젠하워를 찾아가겠다고 때렸습니다. 당시에 이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도 백선엽이 때렸으니까 결국 만나주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선엽은 다음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경제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조약을 서구 국가들과만 맺어왔다. 우리 동방에 있는 국가들이랑은 이런 조약 맺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백선엽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해야 돼요. 계속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그 스미스 국무차관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그 사람이랑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백선엽 장군은 이 버크 제독을 데려가요. 그래서 스미스 국무차관한테 정전 이후 한국의 방위조약과 또 이 경제 건설 문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국무차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 어려운 점을 2가지로 댔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을 도와준 것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연합이다. 그러니까 한국 문제는 미국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제는 그 한국과 국제연합 간의 문제다. 그런데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되면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체결을 해도
미국 상원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것이다라고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승만은 미국 계속 협상 테이블을 밀어냈던, 그러니까 한국을 계속 배제시켰던 미국을 자신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고 또한 포로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을 공격해요. 그런데 죽이지는 말고 제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압을 했냐? 비독성 물질들을 통해서 이 미군을 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나 코에 자극적인 물질들을 뿌려가지고 눈을 앞을 못 보게 하고, 그럼 이제 그냥 묶은 다음에 포로 석방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기록은 찾아보지 못했지만 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미군들을 제압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미군을 제압해가지고 반공포로 27,289명을 석방시킵니다. 반공포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석방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난리가 났죠. 당시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전후해서 부산, 마산, 영천, 대구, 부평 등 전국의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미군을 제압하고 석방을 시켰습니다. 당시 이건 비밀리에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이승만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군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국제연합군 사령부도 몰랐습니다. 비밀리에 헌병사령부 원영덕 장군에게 반공포로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170만을 한국에 보내줬는데 이 은혜도 모르고 이 약소국의 대통령이 이 강대국 미국 공격한 거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원하던 정전협상의 체결 직전에 그때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윈스턴 처칠은 면도하다가 비서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수상님, 지금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처칠이 깜짝 놀라가지고 면도날에 이 턱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도 이에 매우 크게 놀랐고 화가 났어요. 미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공포로 석방은 유엔군 사령부의 한국에 대한 권위를 조롱하는 일방적 행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장 예민한 정전협상의 아젠다였던 이 반공포로들 모두를 석방시키면서 미국이 가장 원했던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조치를 하는 것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이 반공포를 석방시켰다는 이야기가 뉴욕타임즈의 제1면 기사에 이틀 연속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공포로 석방과 관련된 기사가 이틀 동안 1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 일주일 내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어느 기자가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적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아직은 북쪽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반공포로 석방은 정말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Prisoners Flight Deems U.S. Optimism 이라는 1953년 6월 18일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은 48시간 혹은 72시간 내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된 밥이었어요. 근데 이 다 된 밥에 이승만이 재를 뿌린 것이죠. 워싱턴에서는 이제 정전협상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정전협상의 미래는 조중인민군의 반응에 달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승만은 반공포를 석방시키면서 이러한 성명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책임으로 반공포로들을 석방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진행했던 이유는 정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자유세계에게 사형 선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정전협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장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이승만의 성명을 보고 약소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170만 명에 해당하는 병력을 보내준 이 미국을 공격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미국이 가장 원하고 마무리되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다 된 정전을 결정적으로 막았던
이 이승만의 행위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이승만에게 로버트슨 차관보를 보내가지고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설득을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원래 이승만 당신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이 니네가 와 해가지고 알겠어 하고 이제 로버트슨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로버트슨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한국이 배신당한 역사 이제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 미국인한테 이 미국 역사를 가르쳤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은 미국을 2번이나 맺었는데 2번 배신당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1882년에 조미수호 통산조약을 맺어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904년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승인하면서 1905년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승인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이게 첫 번째 배신이다. 두 번째 배신은 한국은 조선의 독립, 한국의 독립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소련과 한반도를 양분시켰다. 이게 두 번째 배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슨 특사를 혼내요. 로버트슨 특사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신 안 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 반드시 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은 근데 자네 미국 상원이 그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할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버트슨은 미국한테 전보를 보내가지고 미국 상원의 동의를 받아달라 해서 미국 상원은 국무부는 미국 상원에게 가가지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한 동의를 약속해 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과 로버트슨의 작은 정전 협상을 마치고 1953년 7월 12일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경제 원조를 체결하겠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만이 방공포로들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소련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중국이 이 정전 협상을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얘네도 기분은 나쁘지만 이걸 엎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전 협상을 마치고 언제 정전 협상을 마쳤냐면 1953년 7월 27일 그리고 정전 협정이 드디어 체결되었습니다. 2년간의 협상의 기간 동안 논의했던 것을 잘 마무리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전 협상이 체결되고 얼마 후에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 1953년 8월 3일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대국의 정책을 약소국의 정책에 합치시키기 위해 강대국의 국무장관이 약소국의 대통령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세계를 가로질러 오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8월 8일 날 경무대에서 이승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덜레스 국무장관과 변형태 한국 외무장관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가조인하였습니다. 정식 체결은 아니고 가조인을 했는데 이때 서명을 마치고 덜레스는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대한 마땅한 존경의 표시이다. 이 조약은 여기서 죽은 우리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비참했고 가장 약했던 나라였는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무려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약하긴 더럽게 약한데 자존심은 세가지고 상호라는 말 이것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을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물론 당시 한국이 뭐 하와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참 제가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좌파 사상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누군가는 고래와 새우 간의 동맹 조약이라 했습니다. 이건 좌파 사상가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강 대국과 약소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 및 경제 원조를 한 조약이었습니다. 한국은 7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제 원조 그리고 군사 원조를 받았고 미국의 군사 원조가 한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의 87%를 해당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국방 예산의 87%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이죠.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날 정식으로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서 1954년 11월 18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총액 7억 불에 해당하는 경제 원조 및 군사 원조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이 있냐? 미국이 한국에 있으니까 북한은 일단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있으니까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나라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가 없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는데. 그런데 미군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채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한국은 무역 강국이 되어서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전 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또 6.25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역사야말로 또 6.25 전쟁의 순간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사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외교의 달인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미국의 장군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강력한 반공주의자 크리스찬이었던 메가더가 한국에 왔고 또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했던 한국 해군의 아버지 알레이 버크 제독이 있었고 또한 손원일 제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 상하이에 있던 시절에 손정도 목사와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손원일 제독은 상하이에서 바다를 향한 꿈을 꾸고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와 해운대 백사장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5,000분의 1의 가능성이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그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의 그러나 나는 간다 라는 이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록강까지 진출했지만 후퇴하면서 많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순간순간마다 한국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이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 가운데에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었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었던 이제 그들의 희생,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